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현재의 완화되는 통화 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화장실 오래 갔다 오고 이러면은 형님 그냥 여기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야, 와. 야, 너 똑바로 안 해?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인직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엑스파일 출처 공방 속에서 야권 대선 구도가 다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 날짜가 정해지고 또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15개월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결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민주당 경선 연기 갈등까지 오늘도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강자 쿠팡, 물류센터 현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름 대신에 전화번호로 불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잠시 뒤 이들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사업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00억 원, 부당 지원 혐의론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부당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수수료 명목의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뤄지기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언제나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상 후방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4곳에서 끌어모은 영업이익은 단체 급식 시장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삼성 총수 일가의 회사였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임직원들은 공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원가 절감 목표치가 정확히 얼마냐,
웰스토리야 임직원들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고 싶으냐.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항의 글입니다. 보다 못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외부 급식업체들도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그 배경에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래전략실, 이른바 미전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웰스토리가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부진 씨에게 보고한 문건 등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꿨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최종 확정은 당시 최지성 미전실장이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이토록 나선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이른바 부당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인 2,700억 원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이번에는 연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라고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밝혀 현재의 기준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 주변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현재 이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고 다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해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1%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이 12조 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은 서둘러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방역 당국이 유입 초기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변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 추가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감염은 19명으로 해외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델타 변이가 진화해 항체를 회피하는 남아공 변이 특성까지 갖춘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아직 없습니다.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에 해당하는 변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입 이후 빠르게 우세종이 된 해외 상황을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영국 델타 감염자는 신규 환자의 99%, 러시아 모스크바는 90%나 됩니다. 빠르게 더 많이 세포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알파 변이보다 또 60%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은 거죠. 변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입국 검역 강화로 최대한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진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 격리 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방역 강화 국가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변이가 확산하더라도 감염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서두르고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검토도 본격화했습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도 변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다음 달 일부 대상 외에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정부는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맞고 심근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선 심근염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없지만 8, 9월 이후 젊은 층의 mRNA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mRNA 방식의 백신은 화이자가 대부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했고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30세 미만의 군장병, 사회 필수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아직 심근염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 심막염이 이상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3억 명 가운데 1,226건의 심근염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12살에서 39살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별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환자가 많고 1차 접종 때보다는 2차 접종 때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국내는 8, 9월부터 40대 이하 젊은 층의 mRNA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심근염 발생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혈전증 사례처럼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공지하고 의심 증상을 안내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또 mRNA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과 이익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초중고, 유초중고에 이어서 대학도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선적으로 실험, 실습, 또 실기와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고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학의 대면 수업 비율은 24.8%. 여전히 강의 4개 중 3개는 원격 수업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 수업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학생 간 거리 두기가 가능한 소규모 강좌, 그리고 전문대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63%가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대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를 반영했고, 이어 전 국민 70%의 1차 접종이 끝나면 대면 수업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업 이외의 캠퍼스 활동도 백신 1차 접종 전후로 나뉩니다. 9월 말까지는 소규모 모임 위주로 가능하지만 이후엔 제한이 풀립니다. 하지만 대규모 축제 등은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습니다. 대면 활동 확대에 맞춰 방역도 강화합니다. 강의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자리를 뛰어앉도록 했고, 노래를 부르거나 관악기를 연주하는 수업은 칸막이 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9월 한 달을 대학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등과 함께 대학 안팎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날짜를 29일로 정했고 국민의힘 입당은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마다들을 자처하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YTN 취재진과 만나서 제3지대 행보를 시사해서 야권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정식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매헌 기념관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까지 내다보던 출마 선언이 다소 앞당겨진 건 엑스파일에 등장한 가족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별의 순간을 도래를 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게 순간만 도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관련 발언을 했던 전임 대변인의 사임으로 일단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양당의 러브콜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YTN 취재진과 만나 제3지대의 길을 시사했습니다. 진영 나눠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지 1년 석 달 만입니다. 집 떠난 맏아들이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힌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꺾을 자신이 있다며 대권 경쟁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까지 국민의힘 내부 대선 대진표는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지지율 높은 주자들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는 여전히 혼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주자들은 대선 주자라면 어떤 의혹도 스스로 검증받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곧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실 공방 불씨는 출처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여러 문건 가운데 하나가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논거로 야권 인사가 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그 야권 인사가 엑스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윤 총장 견제 의미로 이런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출처 공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엑스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담긴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 과정에 돌입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해오던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어느 후보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 있다면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대선을 하다 보면 앞서가는 주자를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부정적 이야기를 한다면서 본인만 자신 있다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국민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모든 주자가 당에서 경선했으면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당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이후 단일화하는 게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은 아직 대선 후보도 불확실하고 단일 후보 선출 과정도 간단치 않겠지만 여권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부당해임이나 면직 위험이 있는 위원이라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현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심판 대상 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보좌진들 사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해자로 주목된 직원은 양 의원의 친척으로 민주당은 양 의원에게도 피해자 접촉 금지령을 내렸는데 양 의원은 사건을 당에 알린 지 열흘 만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향자 의원의 광주 지역 보좌진들 사이 성폭력 의혹이 당에 알려진 것은 지난 14일입니다. 양 의원의 친척이자 회계 책임자인 A씨 등이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시당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선. 이에 양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가해 의혹이 제기된 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큰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양 의원의 친척인 만큼 양 의원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령도 내렸습니다.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앞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외치고 뒤에선 가해자를 보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양 의원은 사건을 당에 알린 지 열흘 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가 됐던 모든 행위의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사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민주당도 서둘러 사과부터 했습니다. 혹여나 사태가 커질까 무관용 원칙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송영길 대표는 연기 없이 현행 일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 선관위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선거 사무가 시작된 만큼 경선 일정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대로 9월 대선 후보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계속 밝힌 만큼 대선 180일 전이라는 당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경선을 강행하는 건 집권 여당과 대권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막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경선 일정 문제를 최고위가 아닌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수용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부터 2달 가까이 이어져온 민주당의 경선 연기 논란은 내일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거센 만큼 내홍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에 물류센터 화재를 겪기도 한 온라인 유통 강자 쿠팡. 쿠팡 본사 앞에서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로켓 배송의 이면,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했는데 이름 대신에 뒷자리 번호를 불렸고 또 화장실을 오래 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쿠팡 본사 앞에 섰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드러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로 불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름이 아닌 연락처 뒷자리, 네 자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자가 앱으로 일일이 업무 속도를 확인하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재촉하는 일이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빡빡빡빡 경고등이 뜨거든요.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어디선가 관리자가 찾아와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시라고 얘기도.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전 직원 역시 속도가 느린 근무자에겐 따로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서 무전이 내려옵니다. 무전이 오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쪼아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 오래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장님 그냥 여기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쿠팡 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의 이면이라며 빨리빨리 문화보다 건강한 일터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안전이 뒷전이 될 때의 위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근무한 적도 없는 일용직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노조 측에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를 함께한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 한강공원 둔치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계열사 임원인 동시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현역 승마 선수입니다. 하지만 4년 전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김동선 씨가 도쿄올림픽 승마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돼 자격 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와. 야, 너 똑바로 안 해? 당시 한화그룹 임원이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후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같은 해 11월 또다시 음주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김 씨의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사법 처분은 피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김동선 씨는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지난주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고 이후 승마협회가 이사회 의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단 국가대표 선발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초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이른바 사회적 무리 관점에서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올해 초 학교 폭력으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와 비교해봤습니다. 당시 배구협회가 밝힌 무기한 자격 박탈의 명분은 사회적 무리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부적격한 행동. 같은 잣대를 재벌 3세 김동선 씨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입건, 이 가운데 유죄 판결 2차례,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 음주 폭행,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무리로 규정할 수 있는 과거는 차고 넘칩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발 결격 사유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 이번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사파를 잘못 사용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파도 사건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외부 필진의 칼럼에 사용한 문 대통령 사파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건 관련 기사에 4차례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부적절한 일러스트를 사용해 사과드린다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업체가 후기나 배열 순위, 추천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후기 수집 방법과 정렬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갑질은 분식집 점주가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플랫폼 업체인 쿠팡이츠의 동조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정모 씨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과 신앙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겁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이병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첫 무죄 판단을 내놨습니다.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종교적 신념에 이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관련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타다 측의 손해보다는 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전기사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타다 측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년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처럼 운행되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 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 목적과 시간, 반납과 대여 장소 제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객 운수법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된 셈인데 타다 측 경영진은 이와 별개로 타다가 불법이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에 내려집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역할을 잘못 인식한 정도가 심하고 범행이 교실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더욱 비판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2학년생 4명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34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가 아이들의 책상에 눕힌 뒤 1m짜리의 자로 곤장을 때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제주 우도 앞바다에서 관광객과 선원 등 16명을 태우고 갈치를 잡으러 갔다 오던 어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승선원 일부는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어선은 화염에 휩싸여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어선에 의해서 배 타고 있던 16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어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선이 불에 취약한 강화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데다 선체에 저장된 기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불은 5시간여 동안 탔고 어선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침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착했을 당시에 먼 곳에서 오면서 화재가 불길이 굉장히 솟아 있었고 이 선원들은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상태였고 사고 어선은 낚시 관광객을 태우고 갈치를 잡으러 야간 낚시를 갔다가 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낚시 관광객 14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김모 씨 등 4명은 저체온증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선원과 관광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부수게 하는 국회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의혹이 한두 건이면 그냥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혹이 총 한 20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권 도전 의지, 또 향후 행보 비롯해서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고 대선 경선 일정 재논의를 앞둔 민주당은 복잡해 보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 속에 대권 수업이란 자막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대권 수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질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고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책을 읽거나 학습을 했다 이렇게 전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스스로 6월 29일에 직접 출마 선언하게 될 때 그 출마 선언문을 스스로 작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 안에 지난날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관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는 건 결국 5년에 한 번 치러지게 되는 그 국면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인데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대한민국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출마 선언문을 지켜보게 된다면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있었던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했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그때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고 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물리적인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개월 만에 준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정 철학이나 비전과 목표를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게 설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 이제 뭐 앞으로 시작되겠지만 후보로 나와가지고 바로 또 이제 경선 거치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사람이 대권 수업을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냐, 이건 좀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어쨌든 본인의 입으로 또 정책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뭐 아직은 뭐 평가하기 이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썩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시점과 그리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가 윤봉길 의사기념관입니다. 뭐 정치인 들이 어느 장소를 선택하느냐, 특히나 이제 대권 주자기 때문에 더 의미가 궁금한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날짜도 6월 27일이 아닌 29일로 정정이 됐죠. 예. 6.29 선언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6월 항쟁을 통해서 사실상 매듭졌던 그 날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매원 윤봉길 선생 기념관을 찾아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우국충정, 애국, 헌법 정신의 가치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됐던 근본적인 철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현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윤주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좋아했다는 윤봉길 의사의 편지 구절 중에 사람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목숨을 걸 정도로 본인의 직을 걸 정도로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정치적 행보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토대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마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또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입문 장소랑 같아서 또 이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전 대표가 기반했던 보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은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출마 선언을 통한 출마 선언은 보수의 뿌리를 두고 확장해 나가겠다 중도로 이런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의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언했던 그 자리를 내서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계통을 이어받겠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더 나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굉장히 명확한 거죠.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당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좀 상징적인 얘기를 두 분과 나눠봤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엑스파일 논란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그 논란도 있고 또 다음 달엔 또 장모 사건 1심 선고까지 임박하면서 등판 시기를 좀 늦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앞당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시점이 조정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여러 평론가들의 분석에서는 7월 달에 있게 되는 장모의 재판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재판 전에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정치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엑스파일 논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철을 비롯한 장모,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된 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라시성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모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7월 초에 있는 재판 결과 이전에 본인의 정치 행보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말이 조금 다르게 와전되긴 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처와 장모에 대한 것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과 별개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시점을 6월 말로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사실은 그 장모의 1심 선고 이후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봐라, 난 아무 문제 없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엑스파일이 소위 존재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면 논란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7월 초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소위 엑스파일 논란이 정치권 전반을 갖다가 휘바으면서 누가 만들었느냐 못지않게 지금 이거를 누가 활용하고 있는가에도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야 모두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7월 초에 놔두게 되면 그 2주 사이에 한 열흘 상간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야권에서 선호하는 후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는 그 10일이라는 게 그 정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이라는 건 놔두면 눈독이처럼 불어나는 거니까 네. 정면 돌파하고 다른 주자들에게 기회를 안 주겠다. 지지율 내려가는 걸 막겠다. 여기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6월 29일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겠다 공식 발표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좀 어떤 입장과 태도와는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대변인을 통한 입장 발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 직접 나서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선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현장 행보를 보여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민생 투어를 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국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건 같이 참여하면서 윤 전 총장을 만나는 국민들을 향해서건 본인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서 유력한 지지율들을 담아냈던 순간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아마도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 수많은 여당의 법사위원들의 공세에 맞서서 윤 전 총장이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쏟아냈고 그 많은 화력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또박또박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담보가 됐던 거거든요. 그동안은 검찰총장의 직과 정치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윤 전 총장을 통해서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감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언어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그 2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언급도 한번 들어볼 텐데 사실 언론에선 대권 수업이라고 지목한 이 석 달간의 시간을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잡음을 일으켰다고 이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YTN과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게 순간만 도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잘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뭐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한 석 달 가까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29일 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 이제 참여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천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갖다 한번 볼고 같으면은 대략적인 판단을 갖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위원장님한테는 도움을 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사실은 뭐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보자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지 그냥 제3자를 통해서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보면 뭐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윤 총장이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X파일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태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3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외부적인 변화를 본다면은 뭐 이준석 바람을 통한 세대 교체의 이슈 이것이 이제 정치권 전반을 강타했고요. 또 본인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제 엑스파일 논란이 그 사이에 또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외부의 변수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못해서 잡음이 생긴 부분들. 예를 들어 입당 요구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없는 전원 정치 한계성 그 과정에서 소위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대체 대변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진짜로 그래서 대변인 선임했는데 또 후보자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또 결국은 사임하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러면서 입당을 둘러싼 시기를 가지고 대변인도 다르고 본인 얘기 다르고 뭐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간보기 논란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러싸고 야당 전당대회에서 내가 윤석열이랑 더 친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하면 상상의 영역. 윤석열이 언제 할 거냐,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명확한 믿음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황적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탓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시선이 조금은 냉정해진 그런 어떤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아직까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급하게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만났던 장면들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뒤로 윤희숙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 장제원 의원과의 통화 내용도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 당내가 많이 좀 술렁이게 되죠. 과연 윤 전 총장은 누구랑 정치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그냥 국민의힘에 가서 기호 2번을 달고 정치하려고 저렇게 해왔구나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모여있는 지지라는 것은 국민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르죠.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에 실망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 4년이 기대했지만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가졌으면 좋겠다 꿈꾸던 사람들의 희망과 갈망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지게 되는 순간이 윤 전 총장에게는 어떤 사람들과 누구와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그 뒤로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것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리고 있는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간중간 어긋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이 3월 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그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상황 관리를 해왔던 측면들이 지금까지 와 있고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실험대가 6월 29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조기 입당보다는 좀 지지층을 좀 모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하는 행보가 훨씬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에 아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 순간 내부에서 국민의힘에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더 혼란이 가속화됐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벌써부터 홍준표 전 대표가 거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의 경쟁 구도에 속하게 되면서 윤 전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서 본인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과 더 큰 야권의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훨씬 더 대권 가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좀 대응 태세가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각 어떤 전략을 좀 짜게 될까요?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 그러니까 조만간 바로 입당을 한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어차피 당 대 당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고 나중에 국민의힘이랑 함께하겠다. 소위 지금 윤석열 주변에 뭐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로 입당하자 이런 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제3지대를 거쳐서 가자 이런 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3지대 소위 말해서 자신의 정치를 보여주고 향후에 국민의힘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개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선이 두 개가 그어지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맞서야 되고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는 나는 국민의힘과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성과 신선함을 보여줄 거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대응하기가 이준석 바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대응에는 조금 다른 또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고심이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 입당할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입당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예를 들어 엑스파일에 대한 후속적인 그런 논의라든지 또는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영향을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판단을 받을 사안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엔 장모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이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또 각하가 되기도 하고 행정법원에서는 또 소송이 심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의 윤 전 총장의 대권 구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재직 중에 그 징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들이 앞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미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재판의 판단 속에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온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3월 달에 이미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와서 지금은 대권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 서초동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국민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권과도의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네. 벌써 6개월 한 반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징계를 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내용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윤 전 총장 스스로가 본인과의 싸움에서 어떤 국가를 만들지를 보여주는 것에 따라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이게 영향을 크게 안 미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만약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또는 뭐 이제 헌법재판소는 또 별개긴 하지만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추윤 갈등 때문에 꽁 잡는 매가 아니라 오히려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냐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약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정직 2개월의 그 상황이 판단이 정당했다. 이렇게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은 이것이 추미애 장관에게는 굉장한 명분으로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뭐 지금 추 전 장관 얼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김병민 전 위원께서 상황 관리를 잘해서 여론조사도 잘 지키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엑스파일 보도 이후 이루어진 한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를 놓고 또 두 분과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32.3%, 이재명 지사 22.8%, 뭐 이낙연 전 대표 8.4, 홍준표 의원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두 분?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한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분명하게 국민 앞에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네. 유력한 대권 주자 지지도가 아직은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국민들이 아직은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이후로 일부 좀 흔들리면서 나머지 잠룡들의 행보들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동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특히 보수 야권에서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쭉 빠져줄 때만이 이게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윤 전 총장을 대체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만큼의 큰 변수들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29일 이후 윤 전 총장이 보이는 행보까지는 현재까지의 지지율에서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른 조사 결과도 놓고 또 교수님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윤 전 총장이 20%를 기록을 하고 뭐 이 지사 같은 경우는 27%, 오차범위 바깥으로 좀 뒤진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최근에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의 선호도 조사죠.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1위를 달렸습니다. 높은 격차를 봤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안 흔들렸다고 그러는데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게 엑스파일이 뭔지 국민들이 몰라요. 의혹은 나왔는데 여기 판도라의 상자가 있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소설이 들어있는지 기소장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갔지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었다. 그런데 2.8%가 2주 전보다 빠졌어요. 그 빠진 거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빠졌냐고 보면은 사실 대변인이 입당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무슨 소리냐 아직 결정 안 됐다 그러는 그 논란이 있은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당연히 입당할 줄 알았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국 지표조사 이거는 적합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근소하게 계속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게 아마 요 근래 들어서 처음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27%, 네. 윤석열 전 총장이 20%인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7% 차이니까 넘어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그 소위 대변인 사태 논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을 좋게 보지 않았던 또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아직
판단을 안 내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물음표를 단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는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는 횡보 또는 떨어진 네.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쭉 보신 분들은 윤 전 총장 옆에 또 다른 얼굴이 계속 같이 나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홍준표 의원 모습하고 같이 투샷이 많이 잡혔는데, 자, 홍준표 의원도 복당과 동시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견제성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홍준표 의원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오늘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의 대권 주자로서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기준으로 1위 지지율이신데요. 사실상 범야권을 따졌을 때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는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인데 보관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지금의 상황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당내 경선할 필요도 없고 대선 투표할 필요도 없죠. 여론조사 기관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지. 굳이 왜 대통령 선거를 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건 좀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 예만 들어볼게. 2년 전에 압도적 1위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작년에 압도적 1위는 이낙연이었어요.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국정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선 과정에 다 나올 거예요. 네, 앞서 저희도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현재 윤 전 총장과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는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야권에선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야권 어떤 대선 주자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고 나서 본인의 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지지율을 높게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사실 인터뷰 내용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최근에 보는 많은 메시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점철돼 있죠. 이재명 지사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영선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됐던 공통된 현상을 보게 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과 갈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홍준표 의원에게는 지난날 사실상 구시대 정치에서 오랜 동안 활동했던 전력들이 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일들, 2018년도 당 대표로서 당시 지방선거를 굉장히 어렵게 끌고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극복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국민 앞에 나서게 되는지에 대한 홍준표 의원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와주게 된다면 아, 이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네. 유력한 주자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네거티브 국면으로 선거를 치게 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정신과는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뿐 아니라 많은 대선 주자들이 본인의 언어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에 대한 관을 좀 제대로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정리하면 유승민 전 의원, 또 하태경 의원, 원희룡 지사도 있습니다만 홍준표 의원까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주자가 진영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과는 좀 탄핵 국면에서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데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요. 윤석열 전 총장이 반사체냐 발광체냐를 갖다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윤석열의 인기는 반사체로서의 인기였다. 정말로 그 인기가 계속 가려면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가 있냐? 국정 철학과 비전이 검증받았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 제기는 홍준표 의원만이 하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여야 모두 사실 국민들이 던지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다음 대선 가도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홍준표 의원이 이런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 각을 세우는 게 네.
당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 윤석열의 인기가 빠지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사실은 이 틈을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빠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당내에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 바깥에 이미 여러 명이 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이 뭐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고 탄핵이 어떻네 이런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일반론적인 얘기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임을 입증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먼저 지금 복당한 마당에 오자마자 사고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이고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입당하고 나서 이제 소위 이제 당내 세력들을 쭉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 기자들도 많이 만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제 29일 날 자신의 어떤 발표하고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자신과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 이게 왜 발광체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실력이 나올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이게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할지 소위 흥행에 기여를 할지 아니면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내려갈지 이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반사체라는 건 이제 이른바 반문 정서를 등에 업은 그런 지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발광체라는 건 이제 대권 주자가 갖춰야 될 어떤 대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민주당 경선 연기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결론이 날까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기에는 그 의견이 너무 좀 팽배한 상황이고요. 네.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는데 누구도 양보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당내에서도 많은 경선이 뜨겁지만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경선 이후의 흥행 국면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9월 9일 전에 민주당이 후보를 다 확정시켜 놓고 나면 그 이후에 상대 진영에서의 경선 흥행을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측이 보기에는 하루속히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본인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상태라 과연 내일 어떤 결정이 나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민주당의 대권 가도에 오히려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지켜볼 대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만 경선 연기파 같은 경우는 지금 당무회의를 거론하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당무회의를 거론하는 배경, 실제로 또 당무회의까지 갈 가능성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뭐 원칙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2개월 뒤가 되더라도 흥행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새로 생기진 않을 거다. 이렇게 당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말에 경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내일 당대표가 결정 선언을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당무위 소집이라고 하는 게 압박성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대표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소집이 실제로 된다면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내분 사태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무위가 소집돼서 소위 말해서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 그러면 아마 그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무위원회를 지금 소집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조금 양보를 하는 그래서 당무위 결정보다는 그러면 전당원 투표하자. 아마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당원의 180일 전에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당원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다시 또 던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선의 분위기를 갖다가 또 민주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를 굉장히 마이너스 시킬 거다.
그 국민들에게 마치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점에서 물밑에서 이것이 조율되면은 최고인데 물밑에서 조율이 안 되고 당무위 소집의 어떤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대표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또 핑퐁 게임으로 전당원 투표냐 당무위냐 이런 논란으로 길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전체가 가라앉는 분위기가 가라앉고 지지율이 가라앉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고 이것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정말로 커다란 소위 말하면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뭐 분당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그렇죠. 네. 당무위가 그래서 소집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소집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그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또 벌어질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경선 연기론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토론이 길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도 같아요. 피로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당내에 좀 엇갈리는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경선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마찬가지로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문제가 완전히 우리 사회가 셧다운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의 문제는 경선의 흥행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할 때 정말 저희가 17개 시도 뭐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우리 당에 관련된 사람은 30명만 현장에 있었습니다. 30명밖에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장소의 제한 때문에 유튜브 같은 걸로 예. 좀 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접속했을 때가 300명, 대부분은 200명도 안 되는 수준에서 접속자였습니다. 유튜브 동접자 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까지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흥행을 좀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내일 이제 결론이 나더라도 혹시라도 집단적으로 좀 불복을 하는 목소리가 표출된다면 당내 분위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파행으로 가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입장으로 치환시켜 보게 된다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당대표와 무관하게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뒤집겠다라고 보게 된다면 당은 말 그대로 파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의 신임 이준석 대표가 워낙 파격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되면서 자꾸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일정을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내분이 이뤄지게 되면은 과거에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당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사례들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송영길 대표 체제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대가 내일 치러지게 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 부동산 정책 문제 또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또 탈당 권유 문제에 의해서 또 송영길 지도부 리더십이 또 리더십 및 내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내 분위기는 좀 국민의힘이 조금 더 밝아 보입니다. 대변인 선발과 관련한 공개 오디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50명을 대상으로 압박 면접을 진행했다. 이렇게 1차로 추린 인물만 지금 150명이거든요. 어떻게 좀 교수님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뭐 무조건 잘한 거죠. 이거는 뭐 이준석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징성 있는 변화예요. 20대 초반부터 뭐 60대까지 참여층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70%가 2030 세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와 역동성이 넘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경선 룰, 시기 이거 가지고 싸울 때냐.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가 있으면은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 체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갈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저는 그 출마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상식, 뭐 반부패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 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저는 29일 날의 그 출마 선언이 굉장한 잘된 출마 선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언어로 채워진다면
기존의 정치인들의 그런 언어로만 채워진다면은 답답함에 그대로 답습일 거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이 당대 대변인 이 토론 배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인기를 그만큼 끌고 있고 역동성을 보여주고 변화에 기대를 준다. 그런 점에서 뭐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평가 듣기 전에 한번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본인의 지분과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의 지원이 물밀듯이 쏟아졌고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1940년생 비대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1942년생 대변인을 맞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03년생 대변인이 탄생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대한민국에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발언 속에는 좀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 그 대목을 좀 활용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압박 면접 질문도 이준석 씨의 어떤 공정을 녹인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뭐 하루 종일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면접을 봤던 사람들과도 인터뷰를 쭉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만나신 거예요? 오늘 면접에 참여했던 한 인사와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특히 얘기했던 2003년생 10대 후반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의 참여까지도 지켜보면서 정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에 놀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 많은 참여를 통해서 16명을 압축해서 16강 토론 배틀의 시작을 이번 주 일요일에 열게 되는데 제가 16강 사회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16명의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힘과 함께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를 토대로 총 4명의 최종적인 대변인과 부대변인단이 선발이 되게 된다면 그들이 새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사다리로 왔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을 앞으로 정치 참여의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 배틀 이름이 나는 국대다. 예전에 뭐 나는 가수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따온 것 같은데 형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승에서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에 또 나머지 2명은 상금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할 예정인데 우리 정치 현장에서 어떤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지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정치인이라 그러면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변호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거나 뭐 고위공무원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정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번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선출은 일반 국민 누구나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길이 있구나. 정치인으로 가는 과정이 꼭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유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 정치인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 현장에서 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자 아이디어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봐요. 네. 아까 민주당 경선 연기에서 30명 모이는데 무슨 흥행이냐, 3만 명 모이는 데서 해야지. 근데 30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대변인 아무나 들어오세요. 우리가 면접 봐서 토론 붙어서 공개적으로 평가해서 뽑겠습니다라고 같은 아이디어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컨텐츠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이런 어떤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대한민국에 활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30초만 드리고 김 전 위원께 질문 드리면 당의 입이잖아요, 대변인. 예. 뭐 신뢰도도 좀 갖춰야 될 것 같고 철학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덕목입니까? 대변인의 덕목. 이번 토론 배틀에서 경선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너무 토론을 통해서 경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기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대변인을 시키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 토론에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 과정을 보게 되면 팀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토론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정치라는 과정에서의 팀워크나 상대에 대한 배려, 공감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민 앞에 함께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새로운 정치 참여에 사다리를 놓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정치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저는 심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참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님은 즉시 이것을 확인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보 동의 요구서가 있어야 조사가 될 거고 이것이. 건의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건의기 발표가 있자마자 마치 짜놓기라도 한 듯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조사 회피, 시간 끌기, 운운하면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보낸 이유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이 자체가 정쟁화시키는 거고 조사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자들께서 국민의힘은 왜 그 전수조사에 착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의도적으로 그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보도가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권익위에 직계 좀비소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저희가 제출은 했죠. 직계 좀비속 중에서 좀 동의서가 동의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단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정확한 뭐 비율이나 숫자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권익위의 형태를 보면 공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의 지금 직무 배제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관련 직무에서 일체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욱 그 부위원장의 직무 배제 여부도 지금 권익위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같은 잣대로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도 처음에 100% 다 직계 좀비소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동의서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뭐 가정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도 100%를 완전히 만료했겠느냐. 당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는 민주당도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동의를 내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의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불법 청약한 청약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2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행위 299건을 적발한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면 계약을 맺은 뒤
대리 청약에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나 당첨된 브로커 일당도 있었는데 컴퓨터 한 대로 무더기 청약을 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도 57건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와 무려 119km 떨어진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전입 신고하는 무리수를 두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 취소나 미계약된 물량 등을 예비 입주자에게 차례대로 공급하지 않고 분양 대행사 지원 등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와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최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최 씨는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또 SNS에서 노예놀이를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영상 제작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7명, 이 중 3명을 만나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가 확인됐으며 이 중 14개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추가 피해자 조사와 심리치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내일이면 6.25 전쟁 71주년이죠. 아직도 전사자 12만 명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전지였던 화살마리 고지에서 남측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유해 발굴 작업이 2년 반 만에 종료됐는데 북측의 호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 지난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유해 424구가 발굴돼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유해조차 찾지 못한 6.25 전사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DMZ 남측 일대에서만 이루어진 작업에서 발굴된 유해는 12,000여 구.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16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가족 4만여 명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덕분인데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내가 시료를 채취해야 나의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최고령 MC 송혜 씨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해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고 반철환 하사와 전원식 일병, 손중철 일병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달에만 모두 6명의 호국 전사자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공동유해 발굴 사업에 북측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5.18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해남군 옥천면 우술제에서 무연고 묘지를 발굴했습니다. 이 묘지에서 20,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골 2구가 나왔는데 한 구는 5.18 행방불명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유력 안매장 장소로 해남 우술제와 목포, 광주 부근 등 3곳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현지 시각 24일 새벽 2시쯤 12층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방송 CBS4는 최소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해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로 1981년 건설됐고 호실만 1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중국 논조를 이어온 홍콩 신문 빈과일보가 오늘 결국 폐간됐습니다. 직원들은 눈물로 작별을 고했고 독자들은 자정부터 새벽비를 맞으며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서 가판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상사의 말에 박수와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 만에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며 작별을 고하는 자리. 신문사 밖에는 폭우 속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와 스마트폰 불빛으로 직원들을 위로했습니다.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평소에 12배가 넘는 100만 부를 발행하며 독자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자식과도 같은 신문에 혹시나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문 일면에는 홍콩인과 빗속 작별이라는 제목과 함께 빼곡하게 들어찬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직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기자 600명은 슬픔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我其實真係好唔捨得佢哋嘅，我都好唔捨得班讀者嘅，但係無奈我哋都，而家我哋要暫別咯呢度，我哋希望香港人加油咯，最緊要。 거리 신문 가판대에는 자정부터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뤘습니다. 신문을 사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한 독자는 한 시대의 종말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왜 신문 하나도 참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因為冇一份可以再講翻正確嘅嘢咯，而家係冇一份報紙，全部都係偏幫一邊嘅嘢咯，嗰啲係全部都係幫中國啊嗰啲嘢，冇份持平嘅報紙都已經再冇。 의류업체 지오다노로 성공한 기업가였던 사주 지미라이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충격을 받아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적극적인 반중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미라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지난해 8월 체포한 뒤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지난 17일 편집국장을 포함해 간부 5명을 체포한 뒤 회사 자산 26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당국의 거센 압박에 빈과일보는 결국 폐간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칸 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열리는 제74회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배우 송강호를 포함한 9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화제 측은 미국 감독 스파이크 리 심사위원장을 비롯해서 7개국에서 활동 중인 감독, 배우 등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배우로는 송강호를 포함해 프랑스 배우 타하르 라힘, 프랑스 배우이자 감독인 멜라니 로랑 등 9명이 선정됐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억대 슈퍼카를 줄줄이 세워놓고 굴착기로 부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필리핀 관세청은
마닐라와 카가얀 데오로에서 불법 수입차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동차 21대를 폐차한 뒤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폐차된 차 리스트에는 신형 맥라렌을 비롯해서 벤틀리, 포르쉐, 벤츠, 현대 제네시스 등이 포함돼 모두 5,855만 페소로 우리 돈으로 13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요즘 곳곳에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길게 내리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28도, 춘천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역시 지역에 따라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중부와 남부 내륙에 비가 오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리면서 내륙 지방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